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9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갈래복합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번 9월 모평에서 문학 지문은 연계 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수능 전에 어떻게 문학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는데 작품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문,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A라는 작품의 중심 내용,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게 그걸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택지가 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끊어서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에서 문학의 오답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갈래복합 지문을 해설해 주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에 이해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같이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선택지를 읽을 때 어떻게 끊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같이 알려주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마지막 수능 전에 마무리할 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지문부터 해설해 주겠습니다. 가지문은 설명문인데요. 이건 이제 문제의 보기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로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았죠? 문학작품의 의미, 생성, 양상은 세 가지. 첫 번째,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신의 내면 정서나 의식을 다른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둘째, 외부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이거는 외부 세계를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 됐죠?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걸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의미 생성의 양상. 핵심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첫째, 결국 자신의 내면을 외부 세계, 즉 대상에 투영합니다. 그럼 외부 세계에 투영하고 외부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외부 세계의 의미 부여.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 외부 세계를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합니다. 새로운 의미 해석. 그래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자기와 외부를 뭐해서 대비합니다. 대비해서 자기와 외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의미 생성의 양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핵심 내용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읽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외부 대상에 투영하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생성. 외부를 자신이 수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의미 생성. 자신과 외부를 대비해서 자신과 외부에 대해서 의미 생성.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건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얘를 적용하는 거래요. 적용할 때 어떻게? 첫째, 둘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와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둘은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화적이에요. 친화죠. 근데 밑에 세 번째 경우는
외부 세계,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친화적 형성도 되지만 그 거리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이게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 소원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교하면 이거죠. 얘네 둘은 외부와 자기 자신이 친화적이지만 얘네 둘은 친화적일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원이란 말은 여러분 거리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좀 멀게 느껴질 때 소원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요거라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들 남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쭉 읽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글은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여러분들 화작이든 문법에 제시된 지문이든 모두 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해. 이걸 모아서 글 전체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나 문제의 선택지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정답도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연계교재를 복습할 때도 그 글을 다시 읽고 이 글의 핵심 내용들을 찾아서 다 모아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작품들의 특징을 연습장에다 쓰면서 외우지 말고 이런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자, 가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를 또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입니다. 뭐 수능 특강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 중에는 이 작품을 경험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유는 특징만 정리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강 바이아래. 고전 시간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일단은 현대어 풀이가 우선입니다. 이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현대어 풀이. 현대어 풀이도 여러분들 건너뛰어서 해석하지 마.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요. 이 단어 뜻 그대로. 이것도 읽을 때 어떻게? 산수강 하면 산과 물 사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연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오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어 뜻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어 풀이를 해야죠. 그리고 결국 각 이렇게 연시조가 출제가 되면 각 연의 중심 내용들이 있겠죠. 이걸 다 모으면 결국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나오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단순하게 여기 표현상의 특징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외우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만흥을 선생님이 현대어 풀이를 하며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뭐 다 합치면 뭐 자연이 될 수 있겠죠. 띠집을 짓노라. 띠집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소박한 삶이 될 수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보면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소박함으로. 그러니까 산수,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은 누구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죠. 자기의 뜻은 내 분인가 한가. 됐죠? 그럼 결국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내 분수에 맞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답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나 지금 저기 산과 물 사이에 초가집 짓고 소박하게 살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병신아 왜 거기 가서 사냐?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난 그게 내 분수에 맞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이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 소박한 삶이 자기 분수에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 사음절로 안분지족이다 이런 단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 보기에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연 속에서 아주 소박하게 알았죠? 사는 것에 자기는 만족하면서 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일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수는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보리밥 풋나무라고 띠집은 같은 겁니다. 알았죠? 시는 여러분들 소설, 문학은 특히 전체 중심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단어들의 이미지는 충분히 그 중심 내용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띠집이나 보리밥 풋나무는 다 소박함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겁니다.
보리밥 풍납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발끈 물가에서 발끈 물가 또 뭐 산수간 이 이미지 같겠죠, 그죠? 실컷 놉시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남은 나머지 일이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불허할 줄 있겠습니까? 없다. 서리법. 이런 서리법은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익혀두고 작품에서 또는 선택지에서 서리법이란 말이 나오면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긍정과 부정을 의문문을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긍정의 의미나 부정의 의미를 의문문을 써서 표현하는 거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허할 줄 있겠습니까? 불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허하지 않는다는 걸 불허할 줄 있으랴 해서 긍정의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게 서리법이고 내가 긍정의 의미를 부정의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게 서리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 뭐겠어요? 내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일 말고 나머지 일은 절대 불허하지 않겠다. 그럼 결국 일수하고 이수는 같은 거죠. 결국 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겠다. 그 다음에 잔 들고, 잔은 술잔입니다.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매를 바라보니, 됐죠? 결국 술잔을 들고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술잔이 여러분 나오면, 이 술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술이 등장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즐기는 거예요? 풍류도 즐기는 겁니다.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이던 님이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렇겠습니까? 이렇지 않다. 됐죠? 서리법. 됐죠? 말하지 웃지 않아도 나는 뭔데? 뭐가 좋다? 산이 좋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수하고 이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이 내 분수에 맞기 때문에 만족한다. 삼수는 산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산에 대한 무슨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 있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자연 친화의 태도다. 그럼 일수, 이수, 삼수를 정리하면 중심 내용은 뭡니까? 결국 시적 과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자연과 친화적으로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복습하라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 써놓은 서리법이다, 무슨 수리 풍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개별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습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만 확인하면 돼. 하지만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 이글 전체의 중심 내용입니다. 시적 과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다른 것은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수에 가면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습니까? 이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서리법. 됐죠? 근데 밑에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습니까? 삼정승은 여러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고 만승은 황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삼정승보다 또는 만승보다 낫대요. 누가 누구겠어요, 얘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자. 아니,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어. 여기에 뭐가 아주 잘 들어있어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이게 아주 강합니다. 자부심.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수에서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라고 했지만 그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 삼정승이나 만승의 삶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는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삶을 절대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적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소부호유가 야간내, 소부호유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 산속에서 여러분 한가롭게 지내다가 신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임천하능은 자연 속에 한가로운 즐거움 비길 곳이 없어라. 됐죠? 여기서는 뭐가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뭐가? 자부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밑에 내 성격이 게을러서 하늘이 아시고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투리 없는 뭐만? 강산만 지키라고 했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강산은 자연이고 강과 산인데 결국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을 선택한 건 결국 나의 선택이 아니다. 하늘이 나한테 준 뭐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중심 내용이 딱 하나예요. 하나. 1수부터 5수까지는 여러분 중심 내용이 딱 하나. 하나가 뭐죠?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 특징들을 다 외우는 건 시험을 볼 때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져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수부터 6수 중에서 얘가 가장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강산이 좋다는들 내 분으로 누워있겠습니까? 임금의 은혜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아무리 갚고자 한들 해드릴 일이 없어라.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뭐를 떠올려요?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1수부터 5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그래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이야.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선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지만 이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을 생각하지만 이건 속세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 원래 이 윤선도가 결국 이 작품을 쓸 때 결국 유배지에서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 연을 집어넣은 건 언제든지 임금이 자기를 부르면 언제든지 벼슬길에 나아갈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왜 붙였겠어요? 임금님 나 잊으면 안 돼. 이런 의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집어넣은 건 아직도 얘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 태도에 만족하지만 결국 속세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미련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원래 수능 특강에 만응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때도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만응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게 자기의 분수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삶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럼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수부터 5수. 그런데도 마지막 년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아직도 속세의 미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징만 연습장에 써서 암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특을 복습하려면 여러분 내용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단을 보겠습니다. 단은 수필입니다.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입니다. 복잡하면 이렇게 끊으세요. 시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큰 즐거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 그래서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 그것은 다 부끄러움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결국 이 사람은 명리를 추구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은둔을 추구하는 건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명리보다는 은둔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살림에서, 살림 속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건, 됐죠? 명예와 이익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건 진짜 큰 부끄러움이다. 근데 시정에서, 속세에서 결국 명리를 추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작은 부끄러움이다. 됐죠? 근데 살림에서 은둔을 생각하는 건 이건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시정에서 은둔을 생각하는 건 작은 즐거움이다. 여기까지 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뭐라고 써놨죠? 그런데 큰 즐거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100입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큰 부끄러움이 뭐였죠? 큰 부끄러움은 100의 반은 된답니다. 알았죠?
작은 부끄러움은 뭐냐 그랬더니 100에 100은 된다는 겁니다. 얘가 더 많네요.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작은 부끄러움 알고 사는 건 100에 100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에 서너 밖에 안 된대. 얘는 100에 서너 밖에 안 된대. 됐죠? 근데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주 없거나 잘해야 하나 정도.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좋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 작은 즐거움. 그러니까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정을 모르는 소리일지 모른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부끄러움을 추구하는데 나는 지금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해. 그럼 이걸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죠. 아니니까 내 생각은 어리석은 우언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우언이 된 겁니다. 우언이란 말은 여러분 물정 모르는 소리. 이게 우언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일단 명리는 부끄러운 거고 은두는 즐거운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정에서 명리를 추구해.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나는 시정에서 은둔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어리석은 소리일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답니다. 왜? 명리보다는 이걸 즐거움이라고 추구한다면 이게 훨씬 이 선택이 나한테는 바람직하고 나는 여기에 만족한답니다. 이게 바로 우언입니다. 그러니까 우언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명리를 부끄러워하고 은둔을 즐거워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는 살겠다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미친놈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쓸 의도는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삶을 선택한 것에 만족한답니다. 그럼 가를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나는 시정에서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 은둔의 마음을 은거라는 거죠. 숨어 사는 겁니다. 알았죠? 결국 자연 속에서 아주 한가롭게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의 태도다. 이건 작은 즐거움이지만 나는 여기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이런 첫 번째 지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핵심 대상들을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38번 문제를 보면 아마 이 문제의 오답률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서 제1수의 경험적 성격과 연결되는 공간으로부터 6수에는 관념적인 성격과 연결되는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선생님 경험적하고 관념적이 무슨 말입니까? 이 관념적이란 말은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뜻인데 이건 여러분들 봐봐. 1수에서 여러분 뭐 있었죠? 1수에 보면 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산수. 그 다음에 6수에 가면 뭐라고 돼 있죠? 강산. 여기 있는 자연과 여기 있는 자연이 어떻게 다르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있는 자연은 얘가 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실제 사는 공간입니다. 실제 사는 공간. 사는 공간이죠. 실제 공간. 구체적인 공간. 근데 여기서 강산은 누굴 떠올리는 거죠?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는 공간이죠. 즉 충을 떠올리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고전문학을 배울 때 이런 걸 가끔 배웁니다. 자연 중에는 화자가 즐기는 자연이 있고 화자가 교훈을 느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양병철이가 산속에서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거기에서 소주 한 잔 먹고 있는 그 장면은 자연을 뭐 하는 거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물속에 발 담그고 앞에 있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것 즐기는 겁니다. 근데
병철이가 우뚝 솟은 봉우리를 보고 야, 저 봉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굽힐 줄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개나 지조를 뜻하는 교훈적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내가 실제 즐기는 대상이면 경험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고요. 나에게 교훈을 준다면 이건 관념적 성격을 가진 공간입니다. 관동별국에서도 여러분 금강산을 여행할 때 내가 즐기는 자연이 있고요. 알았죠? 거기에서 절개나 지조를 느끼는 관념적인 자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내가 많은 걸 공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일수에서 산수는 실적 화자가 실제로 사는 곳이니까 구체적인 공간이고요. 강산은 임금을 떠올리고 충을 떠올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곳입니다.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그래서 정답인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관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 결국 오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념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해하세요. 일수에서 자연은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즐기는 공간이라면 육수에서 자연, 강산은 알았죠? 임금을 떠올리는 충을 생각하는 공간이니까 관념적인 공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자연을 보고 교훈을 느꼈다면 그것도 관념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문학에서 자연은 구체적으로 즐기는 공간도 있고 알았죠? 시적 화자가 관념을 느끼게 하는 공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관념의 절개, 지조, 영분지적, 임금에 대한 그리움, 됐죠? 선정의 포부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바로 이게 자연을 통해서 관념적인 내용을 느끼는 겁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자연은 구체적으로 즐기는 대상이 아닌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된 거죠? 여러분들 쉬운 겁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을 봤어요. 달을 보고 나서 헤어진 여자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달을 보고 그리움을 느끼면 이 달은 자연적인 달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죠. 됐죠? 이건 어떻게 보면 관념적 성격의 자유입니다. 근데 병철이가 달을 보고 나서 달이 너무 밝고 예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향유하는 달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1번 선택지입니다. 이수를 보면 이수에서 구체성이 있죠. 보리밥푼 나무를 먹어요. 제3수에서 추상성을 강화된 소재 아니죠. 3수에도 여러분 산은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얘도 구체적, 얘도 구체적. 2수에서 서리법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5수에서 그거를 해소합니까? 해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왜 산에 와서 살지? 하늘이 나한테 준 운명이구나. 이렇게 전개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2수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무슨 의문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3수에서 현재에 대해서 긍정을 하죠. 긍정합니다. 알았죠? 4수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역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3수나 4수나 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 다음에 3수에 나타난 정서적인 반응이 6수에서 감각적으로 표현되면 3수에서 내가 산을 보고 산에 대해서 칭화적인 태도를 나타낸 걸 6수에서 감각적으로 구체화시켜줘야 됩니다. 시각을 쓰든 아니면 후각을 쓰든 청각을 쓰든. 그래서 만약에 4수에서 야 산을 보니까 님이 오는 것보다 더 산이 좋아. 그럼 6수에서 야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 바람이 나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데 라고 쓰면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임금의 은혜를 표현한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해력이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력은 여기까지 안 가고 계속 문제만 풀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계교재를 복습할 때 되도록이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까지도 파악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39번에 가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해보래요. 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대상의 투영, 그리고 외부 세계의 의미. 됐죠? 아니면 외부 세계를 자기에게 자신이 수용, 그래서 자신을 의미 부여. 됐죠? 외부 세계와 자기 자신을 대비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 이게 이제 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둘은 가깝지만 얘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는 남들의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 대비한 겁니다. 산수간에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결국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을 대비해요. 대비하면 당연히 남들 사이에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는 멀어지죠. 이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걸 비웃는 남들을 대비해서 결국은 이 둘의 관계는 멀어지지요. 밝은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연함은 이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긴 선택지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의미들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는 멀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외부 세계는 세상이죠. 그럼 밝은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자기의 삶. 근데 그 남은 연남은 일은 세상의 일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대비해서 결국 얘하고 얘의 거리감을 나타냈다. 이 뜻입니다. 근데 3번은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의 의미를 부각해요. 그렇죠. 화자하고 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외부 세계에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죠. 이렇게 대비한 건 여러분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 게 아니고 화자와 산의 거리를 드러낸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산이. 결국 화자와 산의 거리를 드러냄으로써 화자와 외부 세계의 친화적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9월 모평은 선택지들이 좀 긴 것들이 많았어요. 문학에서 특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임천은 자연이고요. 한가로운 즐거움이 있죠.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 낫다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화자와 임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는 친화적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자연과의 거리 더 가깝죠. 얘네들하고는 뭐하죠? 얘네들하고는 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얘와 얘의 거리가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결국 님과 산을 비교한 것도 산과 결국 화자가 가깝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밑에 강산 속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택이라고 제시하여 화자와 임금 사이에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결국 강산이라는 산과 임금이라는 속세의 대상 가깝게 인식해서 두 사이가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6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여러분 3번이 왜 잘못된 거죠?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을 제시했죠. 이거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 게 아니고 화자와 산 사이의 거리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의 산이 친화적 관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됐죠?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도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랍니다.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 이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삶은 이 삶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찾으면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사느냐, 어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유형은 4가지고요.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에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죠. 이 사람은 결국 이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됐죠?
명리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서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고 있다. 이게 원래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나머지 선택지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 여러분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답은 여러분 정확히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도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기억은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 이게 틀렸죠, 그죠? 니은에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기억은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다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말에 인용 없습니다. 5번을 정확하게 보면 기억, 니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기억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마음,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수에 가면 황제나 삼공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여러분 그래 많은 사람들은 속세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중심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비문학을 읽고 나서 다 읽고 우리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문단별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나면 이 글 전체 중심 내용이 나와야지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 있고 그냥 구조까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시간도 부족하죠. 근데 결국 이 세부적인 문제도 정답은 선택지의 중심 내용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글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을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해하는 글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해력을 키우면서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비교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A를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무정물의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 것은 나에서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겁니다. 무정물이 뭐죠? 산이죠. 그죠? 그럼 산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 친화적인 태도 있죠. 그러면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됐죠?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한 겁니다. 맞잖아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겁니다. 이건 다 몇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도 다의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세 번째 방법이었네요. 가에서 외부 세계하고 자기 자신을 대비해서 결국 외부 세계와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서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서 자기의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비교한 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된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외부 세계를 자기 자신, 외부와 자기 자신을 대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방법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문제는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정답이라는 거죠. 문학은 대부분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 구체적인 상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택지를 보면 대체로 선택지들이 9월 모평에 출제된 게 길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 읽지 못하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의 무정물인 대상에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평가한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를 세부적으로 끊어서 이것들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면 여러분들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능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이런 연습들을 좀 하시고 그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더 좋아지고 문제 푸는 능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 수험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작품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